자, 안녕하십니까.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5대 19 시대로 접어들었던 중국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후삼국이 될 때,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 들어갈 때 그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5대 19국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또 중국이 또 같이 통일을 합니다. 희한하죠. 이 5대 19국 시대를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중국을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광윤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죠, 송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광윤도 이제 조광윤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송나라, 태조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자, 이 송나라 태조의 정책은 항상 그 어떤 나라를 세운 임금은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나라가 왜 망했냐 봤더니 그 절도사, 장군들의 힘이 너무 셌다. 장군들의 힘이 왜 너무 셌냐? 나라를 크게 넓히고 막 그랬으니까 센 거다. 그래가지고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당나라의 확장 정책 대신에 요만 원래 한족의 영토였던 여기만 지키자라고 하는 좀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군들보다는 문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영토가 넓은 강대국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강대국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 조광윤의 정책은 문치주의입니다. 문치주의, 문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그 무관들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고려도 이거와 비슷한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랬죠. 송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송나라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상 가장 그 학문과 예술이 찬란하게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 그 화폐 경제가 빠르게 확장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화폐 경제가 널리 보급돼 있었고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불과한데 이미 그 화폐 경제가 보편화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국제은행이 있거나 뭐 세계 무역기구가 있거나 하질 않아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은 그 흔히 추정하기를 당시 송나라의 경제력은 세계의 나머지 모든 나라를 합친 것하고 맞먹을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부유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조선 역사 배울 때 맨날 나오던 학문 있죠. 그거 뭐죠? 네, 성리학. 이 성리학이 바로 이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를 계승해서 그 한문학, 한시와 뭐 이런 거 있죠. 시라든지 그 문장, 가사 이런 것들, 그 문학도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 문학 작가들, 시인들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흔히 당송팔대가 이렇게 부릅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여러 대가들, 이런 식으로 부르죠. 또 당나라 도자기 발달했다. 당삼체 도자기 아마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송나라의 독특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 바로 이 송나라 때 만들어진 도자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고려가 이걸 배워갖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발전시켰죠. 바로 뭐죠? 이게 청자. 이 송나라 도자기가 이제 청자와 또 나중에 조선의 영향을 준 백자, 이런 것들이 다 청나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송나라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문치주의 때문에 뭐가 약했을까요? 그렇죠.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송나라는 그 당나라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는 자격이 같지 않아. 너희는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제후국가야. 이러면서 이렇게 복종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전혀 가운데 중자의 그 중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 역사 우리 배울 때 봤지만은 이 시대에는 너도 나도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서로 다 황제였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고려도 광종 임금 때 고려 광종은 자기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도 황제. 이게 다 황제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구나 이 북쪽 그 만리장성 너머에 있던 민족들, 특히 그 거란족하고 여진족은 굉장히 거칠고 강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강했는데, 이 거칠고 강한 거란족과 여진족 모두와 차례차례 싸웠던 고려도 참 만만치 않았어요. 그죠? 어쨌든 이
송나라는 여기 있던 이 거란족의 요나라와 저쪽에 그 서하 같은 그 유목민족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그들의 침략을 뭘로 막았느냐? 군사력이 약하니까 돈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은이라든지 비단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서 야 올해는 그만 좀 해라. 이거 먹고 좀 에이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좀 더 올려라 이래가면서 이제 그 돈을 주고 침략을 막았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도 그렇지. 그런데 이 여러분이 그 거란족이나 서하족 같으면은 해마다 똑같은 돈을 받을래요? 아니면 해마다 그 받는 돈을 올릴래요? 당연히 올리겠죠. 그래서 침략을 막을 때마다 내야 되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빡쳐가지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 한번 싸워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참하게 패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아무리 부유한 나라지만은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곳곳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반란도 일어나고 이 당시 이제 그 송나라 조정에 항거하는 백성들의 반란을 소재로 만든 유명한 소설이 바로 수호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거란족의 요나라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서 오늘날의 베이징 일대를 뺏어버립니다. 이걸 연운 16주라 그러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리장성 너머까지 땅을 뺏겨버렸으니 송나라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언제든지 지금의 카이펑시에 있는 송나라 수도로 거란족이 쳐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란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과 손을 잡고 금나라와 손을 잡고 요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켰는데 자 여러분이 금나라 같으면은 이 강력한 요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무력이 없어서 허접허접한 송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이 여진족이 그냥 그대로 더 돌격해가지고 그냥 송나라까지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송나라는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창장강 북쪽의 땅을 다 뺏겨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남송. 그냥 송나라 시대와 구별해서 남송이라고 부르는데 큰 강을 이렇게 끼고 있다 보니까 북방민족들이 그 건조한 초원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물을 잘 못 따라요. 배를 잘 못 타요. 그래서 이 큰 강 덕분에 더 쫓겨 내려오진 땅을 뺏기진 않고 나라를 유지는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남송 상태로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무신정변이 일어날 무렵에 그 국제 정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송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를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그 나비가 이렇게 있는데 나비를 사마귀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마귀 위에서 새가 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이 새 위에서는 매가 하면서 이 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송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금나라 뒤에 더 센 강자가 등장하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몽골의 대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